2018년 서울 마포구의 한 중형 아파트에서 김수진은 자신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38살, 결혼한 지 12년째였다. 남편 박준혁은 판교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계열 IT 기업에서 팀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그녀는 중소규모의 마케팅 회사에서 조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이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명절에는 양가를 오가며 예의를 지켰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문제없는 부부로 인식했다. 수진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었고 특별한 갈등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라고 여겼다.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준혁은 3년 전 승진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사에서의 책임이 커졌다는 말을 자주 했고 야근과 출장 일정이 늘어났다. 그가 바쁘다는 사실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바쁨이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모든 대화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대화는 점점 기능적인 내용만 남았다.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전부였다.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일은 줄어들었고 수지는 점점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설렘은 사라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지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는 인식. 수지는 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적응하는 쪽을 택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하나의 주체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요한 결정들은 늘 준혁의 판단으로 정리되었고 수진의 의견은 참고 사항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재정관리, 장기계획, 미래에 대한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 결정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지는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탓의 성과는 외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녀의 경력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 경력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준혁은 그녀의 일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고 수진 역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하루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근과 퇴근, 집안관리, 가족 행사, 반복되는 일정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감각이 쌓여갔다.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없는 아내의 모습은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김수진이라는 개인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는 성격. 그런 평가에 수지는 익숙해져 있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에 맞추는 쪽을 선택해왔고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다. 결혼 이후에는 그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특별한 불행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녀는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괜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되지 않았다. 수지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이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했는지에 대해
그 기억들은 흐릿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현실 속에서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현재의 삶이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변화보다는 유지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다. 2018년의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수진의 일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과 달리 그녀는 그 변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정도의 거리감은 장기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다. 그리고 김수진은 그 균열 한가운데에서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수진이 느끼는 공허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감정이었고 그래서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특별히 불행한 사건이 없었기에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 했다. 사회가 말하는 기준 안에서 보면 그녀의 삶은 충분히 안정적이었고 그 안정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준혁은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다. 회사에서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그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빠르게 바뀌었다. 성과, 경쟁, 효율, 미래 가치 같은 단어들이 일상 대화를 채웠다. 수진은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하루와 그의 하루는 같은 공간에서 흘러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체크리스트처럼 변했다. 해야 할 일, 잊지 말아야 할 일정,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에 대한 확인.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졌고 수진은 그 공백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려 했다. 오래된 부부에게 감정 교류를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수진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모든 변화는 너무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거부하거나 저항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느새 당연한 듯 뒤로 물러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준혁의 일과 성취가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수진은 듣는 쪽에 머물렀다. 누군가 그녀의 일을 묻더라도 간단한 설명으로 대화는 끝났다.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는 있었지만 굳이 붙잡지 않았다. 설명하려는 순간 그 설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수진은 점점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 의견을 내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에 익숙해졌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피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침묵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격처럼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바로 다른 생각으로 덮였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머릿속에서 답처럼 작동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정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기준이었다. 직장에서도 수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머물렀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더 큰 기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미 집에서 충분히 작아져 있었기에 직장에서까지 같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부터 야망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덜 괴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았다. 그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인식되지 않는 상태. 그 감정은 조용했지만 끈질겼고 수지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데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챌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수지는 여전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가정은 외형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 그는 성공한 남편이었고 그녀는 무난한 아내였다. 그 구도가 깨질 이유는 없어 보였다. 수지는 자신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곱씹어 보았다. 갈등이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요구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지만 분명한 불편함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 불안은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일상 속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2019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삶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흘러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완전한 평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상태였고 그 정체가 그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 자신조차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 무언가는 당장 삶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방향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수지는 그 씨앗의 존재를 인식한 채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9년 겨울의 어느 늦은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 단지 생각을 멈추기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무료 체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일본어라는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다.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 선택했던 일본어 수업, 시험 성적이나 취업과는 무관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던 시간들. 언어 하나를 배우는 과정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던 경험이었다. 그 이후의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졸업, 취업, 결혼,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들. 일본어는 언젠가 다시 해보고 싶은 일 목록의 맨 아래로 밀려났고 어느새 그런 목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혀졌다. 그날 밤 수지는 큰 기대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화면에 등장한 문자들을 보는 순간 익숙함이 스며들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예상보다 쉽게 떠올랐다.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문이 아주 천천히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출퇴근 시간에 짧게 연습했고 자기 전 몇 분씩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학습은 습관이 되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본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역할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 되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느끼는 안정감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준혁에게 말하지 않았다. 숨기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했다가 가볍게 흘려보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진 강좌를 듣고 싶다는 말에 돌아왔던 반응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아기는 없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관심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로 수지는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개인적인 영역에만 두는 편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일본어 학습은 점점 깊어졌다. 단순한 단어 암기를 넘어 문법 구조를 이해하려 했고,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학습용 팟캐스트를 구독했고, 뉴스 요약 콘텐츠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문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질수록 그녀의 자신감도 함께 커졌다.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멈춰섰다. 일상의 리듬이 바뀌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수진에게 그 시간은 일본어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를 통해 원어민 강사와 정기적으로 수업을 시작했고 학습 커뮤니티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습자였지만 점차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위치로 이동해 갔다. 이 과정에서 수지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의 결을 읽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일본어 특유의 완곡한 표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식, 관계를 중시하는 언어 구조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다가왔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 미묘한 뉘앙스들은 어렵지 않게 흡수되었다. 학습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하루에 2시간, 때로는 3시간 이상을 일본어에 쏟았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성취감이 그곳에 있었다. 새로운 문장을 이해했을 때, 긴 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을 때, 그녀는 자신 안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감각을 느꼈다. 이 변화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준혁은 여전히 바빴고 수진의 저녁 시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그의 일상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수진은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 세계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점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일본어 소설의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이전 같으면 어렵다고 느꼈을 문장들이 이제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며 의미를 추측하는 일도 점점 가능해졌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수지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견뎠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던한 아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완전히 멈춘 존재로 느끼지 않았다. 누군가의 인생에 종속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확장 가능한 개인이라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2020년 말, 수지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일본어를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문적인 주제에서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고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 역시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수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축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능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언어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어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고 그 통로를 통해 수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회복하고 있었다. 2021년 가을, 준혁은 오랜만에 집에 비교적 이른 시간에 돌아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일본 기업과의 협력이 거의 성사 단계에 들어갔고 상대 측 임원이 직접 방안의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공식 만찬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에 수진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기업 문화에서 가정이 안정된 기혼 임원이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아내의 동반은 형식적인 절차처럼 다뤄졌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녀에게 기대된 역할은 명확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으며 전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위치였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준혁은 만찬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듯 설명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복장에 대한 기준까지. 보수적이면서도 단정한 인상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일본 측 임원은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대화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될 것이며 수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히 미소만 유지해주면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수진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요청이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해왔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수지는 이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준혁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와 실제 상황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다. 수지는 그 간극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설명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굳이 공유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상황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준혁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이후 만찬까지의 시간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다. 수지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만 오갈 수도 있었다. 자신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경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수지는 준비를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였다. 일본어 학습 방향을 조금 조정해 비즈니스 관련 표현과 격식 있는 말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상대방의 말투에 따라 달라지는 뉘앙스, 공식 석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완곡한 표현들을 다시 정리했다.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흐름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수지는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했다. 듣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려 애썼다.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도 비밀을 폭로하려는 계획도 없었다. 다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만찬이 다가올수록 준혁은 눈에 띄게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 협력이 자신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일본어 실력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준혁이 자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배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설명 속에서 수지는 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 만찬 당일, 수지는 요청받은 대로 단정한 차림을 유지했다. 외형적인 준비는 요구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예감은 불안보다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상태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준혁은 몇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비즈니스 이야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으며 상대가 영어로 말을 걸 경우에도 짧게 응답하면 충분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수진이 이 자리를 지루하게 느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그 지루함을 감수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만찬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영어로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다. 일본 측 임원은 생각보다 영어 이해도가 높았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전환을 또렷이 인식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대화를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철저히 숨겨진 상태로 유지되었다. 수지는 말없이 대화를 따라갔다. 기술 협력, 시장 확장,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준혁의 일본어는 유창했고 자신감이 묻어났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미묘한 과장과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감지했다. 회사 내에서의 역할, 프로젝트 기여도에 대한 설명은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져 있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일본 측 임원이 수진의 직업에 대해 언급했다. 수진은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러나 대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준혁이 자연스럽게 대신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고 동시에 그녀의 경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케팅 업무는 작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며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역할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 말을 들으며 수진의 내면에서는 명확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불편함이 언어로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준혁의 설명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수진은 표정이나 태도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역할에 충실한 아내였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중요한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이 만찬은 단순한 비즈니스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 쌓여 온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수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준혁의 말은 점점 편해졌고 상대가 이해한다고 확신할수록 표현은 더 솔직해졌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지되던 절제는 서서히 느슨해졌고 그 틈 사이로 그의 진짜 인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변화를 또렷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커리어를 설명하면서 회사 내부 구조와 권력 관계를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였는지, 누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수지는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회사 구조와 업무 흐름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그것은 허풍에 가까운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배치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일본 측 임원은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반응 속에는 예의와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했다. 수지는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다. 상대는 준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그런 기류를 읽지 못한 듯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대화의 주제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옮겨갔을 때 수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이 주제는 개인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설명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아내를 언급했다. 수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표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아내는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이었다.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맡고 있으며 아내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의 역할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외부 행사에 동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감각들이 하나로 모였다. 그동안 느껴왔던 거리감, 무력감,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이 모두 이 문장들로 연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놓여있던 위치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준혁은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수진은 안정장치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러나 준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임원 승진이 유력하다는 점, 이후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이미 여러 준비를 해두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 준비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진은 그 대목에서 귀를 의심했다. 준혁은 공동자산과는 별도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 그는 그것을 현명한 재정관리라고 표현했다. 빠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공동계좌에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수진의 존재를 명확히 배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설명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미래에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그 순간 수진의 감정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질문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회사 내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수진은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 관계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준혁은 그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아내는 모르고 있으며 알 필요도 없다는 태도가 분명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집에서는 그런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수진은 그 문장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축소된 존재로 취급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인식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외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주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의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적인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식어버린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균형한 구조 위에 세워진 관계였고 그 구조는 이제 명확히 드러났다. 일본 측 임원의 반응은 이전과 달라졌다. 대답은 짧아졌고 화제는 다시 업무적인 영역으로 이동했다. 그 변화는 무례함이 아니라 거리두기에 가까웠다. 수진은 그 미묘한 전환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 역시 준혁의 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문화적 예의가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찬은 예정된 순서대로 마무리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성공적인 자리처럼 보였을 것이다. 준혁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진에게 이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결혼 생활의 실체를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뒤섞였지만 가장 강하게 남은 감정은 명료함이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 만찬은 끝났지만 수진에게는 시작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침묵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가두는 틀이었고 그 틀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난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수진은 아직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만찬이 끝난 뒤
수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준혁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고 회사 일정은 더 바빠졌다. 수진은 그 변화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수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떠올렸다. 이은하.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졸업 이후 각자의 삶에 밀려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사람이었다. 은하는 현재 서울에서 가사 기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몇 달 전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연결되었지만 형식적인 안부 인사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수진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수진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수진은 만찬 자리에서 들은 일본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준혁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재정적인 계획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외부 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모두 전달했다. 은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은하는 짧은 시간 침묵한 뒤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다. 지금 들은 내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 특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한 부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진은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했다. 그날 통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은하는 감정적인 조언 대신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금 당장 준혁을 추궁하지 말 것,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모든 재정 자료를 확보할 것. 오수진이 직접 들은 대화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은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 통화를 마친 후 수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명확함이었다. 이제 이 상황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수진은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수능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다. 준혁은 그녀의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출근 시간, 식사 시간, 대화의 내용 모두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수진은 그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수진은 은하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집안에 보관된 서류들, 준혁이 정리해둔 파일들, 우편물과 이메일, 모든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이루어졌다. 수진은 감정이 앞서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했다. 자료를 살펴볼수록 만찬 자리에서 들은 말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수진은 아직 모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공동자산과 개인 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점, 설명되지 않은 금융거래의 흔적, 그리고 수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자산 목록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진은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했다. 이전 같았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상황에서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일본어를 배우며 스스로를 회복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보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구조를 보는 시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은하와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다.
수지는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은하는 그 내용을 검토하며 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이 과정은 수진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그동안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와 용기를 잃고 있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준혁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배신감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수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답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은하와 함께 정리한 계획은 분명했다.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동시에 준혁의 회사의 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선택은 준혁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찬 자리에서 들은 말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와 인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수지는 다시 그 선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이 시기에 수지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아내였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순간 이후로 김수진은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진은 이미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고 은하 역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자료는 충분했고 흐름도 분명했다. 더 미룰 이유는 없었다.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만 남아 있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은하는 절차를 분리해 설명했다. 하나는 혼인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법적 절차였고 다른 하나는 준혁의 회사에 대한 내부 신고였다. 두 과정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었고 그 타이밍이 중요했다. 수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정이 아닌 구조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숙고한 상태였다. 2022년 초 은하는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준혁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통보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동시에 그동안 정리해온 금융자료와 이메일, 자산 내역이 준혁의 회사윤리감사부서로 전달되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유로 구성된 자료였다. 그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로 설명할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전 회사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준혁은 내부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윤리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착수였다. 준혁은 혼란스러워했다. 수진에게 연락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소통은 은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리되었다. 수진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했다. 아내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단계였다. 며칠 뒤 준혁은 이혼 소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그제야 상황의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뒤늦게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애원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진은 그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며칠 후 은하의 입회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면이 이루어졌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수진이 만찬 자리의 대화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날 들은 말들이 지금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준혁은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외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재정 문제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말들은 수진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오수진은 그에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신은 더 이상 축소된 위치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준혁은 반박하지 못했다. 침묵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외 계좌, 개인 명의 자산,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은 충분히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되었다. 준혁은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임 통보를 받았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는 그 순간 무너졌다. 수진은 그 결과를 들었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의 성취가 아니라 과정의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느껴졌다. 이혼 절차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이어졌다.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자료가 명확했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했다. 숨겨진 자산들은 모두 목록에 포함되었고 공동재산으로 재분류되었다. 준혁이 시도했던 재정적 분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진은 자신의 몫을 정확히 확보했고 일정 기간의 생활 지원도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양보하는 쪽이었고 갈등을 피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자 시스템은 그녀를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선택은 법과 규칙 안에서 충분히 정당화되었다. 준혁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직위, 명성, 그리고 가정까지.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전과 같은 위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수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더 이상 그의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 이후의 삶은 각자의 책임이었다. 이 시기의 수지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직 완전히 그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 자신의 판단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상태였다. 이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익숙했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지는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에 스스로 답한 결과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과거를 정리하는 단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수지는 이 결말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이 요구하는 기간은 길었고 행정적인 과정은 반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진에게는 자신을 재정렬하는 기간이었다.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었고 판단은 차분해졌다.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지켜냈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다. 만찬 자리에서 만났던 일본 기업의 임원이 연결 요청을 보내온 것이었다. 수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내용은 짧았고 정중했다.
최근 상황을 전해 들었으며 미국이 아닌 한국 지사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와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녀의 배경과 경험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문장이 이어졌다. 수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전부터 쌓아온 시간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느꼈다. 면담은 형식적인 절차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숨기거나 조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해왔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녀가 회복해온 자기 인식의 결과였다. 상대는 그녀의 말에 집중했고 그 집중은 존중의 형태로 돌아왔다.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한국과 일본 시장을 잇는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책임과 권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지는 조건을 검토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도피인지 전진인지. 답은 분명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직무는 쉽지 않았다. 조직 문화의 차이, 업무 방식의 조율, 기대치의 간극이 존재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뎠다. 과거처럼 자신을 줄이지 않았다. 모른다고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했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주변에 영향을 미쳤고 신뢰는 성과로 이어졌다. 수지는 점차 조직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몇 년이 흘렀다.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준혁은 다른 직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번은 그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짧은 사과와 안부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메일을 읽고도 답장을 쓰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응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수지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일과 관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다시 정의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감정들마저도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들은 억눌러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었다. 연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한 사람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관계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을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이해받기 위해 축소하지도 버텨내기 위해 침묵하지도 않았다. 서로의 삶이 겹치지 않는 지점에서는 무리하게 맞추지 않았다. 그 관계는 결국 자연스럽게 끝났고 그 끝은 상처보다 이해에 가까웠다. 일본 출장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수지는 그곳에서 일만 하지 않았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이해했고 관계를 쌓았다. 일과 개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연결을 놓치지 않았다. 일본어는 이제 그녀에게 도구가 아니라 일부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비밀처럼 시작되었던 언어가 이제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수지는 은퇴를 결정했다. 오랜 기간 조직을 이끌며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도 그녀의 하루는 비어있지 않았다.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일본어 멘토링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용기를 찾았다.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같은 신호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랐다.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감각, 자신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사소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수지는 여전히 일본어를 공부한다. 이제는 성과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으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새로운 표현을 배운다. 언어를 배우며 얻었던 가장 큰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이해하려는 마음, 듣는 힘,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용기였다. 그날의 만찬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보다 고통을 통과하며 자신을 되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지는 몸으로 배웠다. 수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부속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고 때로는 불안해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삶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와도 결코 늦지 않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사람의 삶과 선택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지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깨달음과 변화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누군가의 삶이 작아지는 순간은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를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관계와 선택은 결국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도 비슷한 질문이 떠올랐다면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작은 불편함,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은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위로와 생각할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